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다. 이 고택은 조선시대 후기 한 부유한 가문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입구에 웅장한 대문이 서 있고 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이유는 고택에 얽힌 불길한 전설 때문이었다. 이번 여름 대학생인 정현과 그의 친구들은 특별한 경험을 쌓기로 결심하고 한국 각지를 여행하다가 이 고택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연히 정현의 할아버지가 이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인연으로 집주인의 허락하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고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여러 쌍의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모험심 가득한 청춘들이던 그들은 이러한 느낌을 가볍게 무시했다. 방 안에는 옛 가구들과 한자로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거울이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거울은 한치의 먼지도 없이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정현과 친구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방 안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정현의 친구인 민수가 앞에서 들었던 고택의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집에는 한때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 마을의 남자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정작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이 집에 떠돈다는 것이었다. 전설을 들은 친구들은 소름이 돋았지만 일부는 웃어넘기며 믿지 않았다. 그때였다. 바람이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정현의 시선은 방구석에 있는 거울로 향했다. 그는 분명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인 것을 보았으나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정현은 괜히 찝찝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고 밤이 깊어지자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한밤중 정현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지만 친구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다시 기분이 이상해져서 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거울에 시선이 멈췄다. 거울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슬픔과 원망이 가득 담겨있는 눈동자만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놀란 정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그 소리에 모두가 깨어났다. 정현은 거울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지만 그들이 볼 땐 거울은 그저 평범해 보였다. 친구들은 정현의 얘기를 꿈이라고 치부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을 느꼈다. 결국 모두 거울에 등을 돌리고 모여 자리를 잡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정현은 또다시 그 여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손짓하며 무언가를 전하는 듯 다가왔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고택 주변에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한 그녀의 손짓은 애처로웠다. 정현은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정현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모두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여자가 가리키던 곳이 대나무 숲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나무 숲에서 걸어나간 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곁에는 이끼 낀 묵직한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오래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자가 써 내려간 듯 보이는 낡은 일기장과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어떤 비밀과 슬픔이 함께 느껴졌다. 일기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그녀가 그토록 원망하던 그녀의 남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무시하며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홀로 그 집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삶을 마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정현과 친구들은 이 사연을 알고 난 후 그녀의 아픔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들은 작게나마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옛날 여인의 사진과 일기장을 고택에 모셔두고 다시는 그녀가 홀로 외롭지 않도록 매년 이곳을 방문해 그녀를 기억하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 고택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래된 전설은 이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잊혀져 갔다. 정현과 친구들은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의 많은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 고택에 대한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매년 그곳을 찾곤 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과 고택을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 내려오며 고택에 대한 마지막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종종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무시무시한 공포 이야기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들 이야기 중 한 가지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창작물임을 미리 밝힙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괴담의 숲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숲은 예로부터 기묘한 사건들이 잦아 본래의 이름도 잊혀진 채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숲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며 마을 사람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주인공 혜진은 도시에 살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시골 할머니 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할머니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던 그 괴담의 숲 이야기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워낙 자극적인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는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 숲에는 밤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단다. 할머니는 간절한 목소리로 당부하셨지만 혜진은 단지 노인네의 옛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녀는 모험심에 가득 차 혼자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밤 10시쯤 마을은 조용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혜진은 달빛을 의지해 숲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이상한 한기를 느끼기 주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도 금세 잊고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숲속은 생각보다 더 울창했고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가면서 주위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혜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곤함에 잠시 나무에 기대어 쉬기로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로 치부하고 넘겼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는 혜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소름이 돋은 혜진은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은커녕 동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숲은 미로처럼 얽혀 회기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 밑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잡아당기며 그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낡은 폐가가 눈앞에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강한 썩은 냄새가 풍겼고 벽에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낙서들이 빼곡했습니다. 혜진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불현듯 등 뒤에서 차갑고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늦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정신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바로 그때 몸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홀린 듯 폐가 한가운데 있는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놀랍게도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한 소녀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 소녀는 두려운 눈초리로 혜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입속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소녀는 점점 입을 크게 벌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그 순간 폐가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난 혜진은 주위를 둘러보니 일출이 시작됐고 자신은 숲 초입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진은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소녀의 모습은 꿈인 듯 가물가물했지만 언제부터인지 혜진이 거울을 보면 자신이 아닌 낯선 누군가가 잠시 동안 비춰 보이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속삭임은 여전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혜진은 괴담의 숲에 대한 악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면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잠시 떠나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을에 도착하니 공기는 맑았고 주변은 평화로웠다. 나는 마을에 있는 작고 오래된 한옥 민박에 머물기로 했다. 민박은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는 몇백 년 된 듯했으며 머리를 위로 쳐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다. 첫날 저녁 민박 주인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할머니는 내가 서울에서 왔다는 게 신기한 듯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식사 도중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저 나무 이야기 들었니? 저 나무는 우리 마을의 역사보다 오래됐단다. 누구는 신성한 나무라 부르고 또 누구는 저주받은 나무라 불러. 나는 호기심에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졌다. 왜 저주받은 나무라고 하나? 내가 묻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다. 몇 년 전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섰단다. 저 나무 아래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 가끔 밤이 되면 사람들은 여성의 울음소리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곤 했지.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린다고 했단다. 나는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약간 섬뜩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중 몇몇은 그 후로 마을을 떠났어. 근데 마을을 떠난 사람 중 몇몇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저주라고 믿게 되었단다. 나는 그 이야기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나무를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우뚝 솟아 있었고 어느 때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사람의 소리였다. 누군가 멀리서 우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아이가 깔깔 웃는 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방을 돌아다니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저주받았다고 부르는 거지. 너도 들었으니 이제 이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며칠간 마을에서의 다른 날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여행은 평화로웠고 나는 곧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마지막 날 밤 마을을 떠나기 전 나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나무 아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는 두려우면서도 그 신비로운 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때 나무 주위를 걷다가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 뿌리 가까이 작은 나무 상자가 반쯤 땅에 묻혀 있었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는 낡았고 끈으로 묶여 있었다. 끈을 푸니 상자 안에는 옛날 사진 한 장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나무가 보였다. 일기장은 이 마을에 살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고 나무에게 소원을 빌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연실색하며 상자를 다시 묶고 그 자리를 떠났다. 마을을 떠나는 길, 나는 다시 한번 그 나무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스터리가 나를 사로잡았다. 마을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그리고 그 후로도 한동안 나는 그 나무와 그 이야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때때로 도시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다시 그 나무의 소리를 들었던 밤이 떠오르곤 했다. 그 소리가 저주인지 아닐지는 아직도 모르는 채로